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험 어떠셨어요? 좀 어려웠죠? 지방직 7급 22년도 시험 해설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아마 작년보다 좀 고난도의 문제들이 영역별로 좀 하나씩 섞여 있어가지고 전반적인 난이도는 작년보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랬었고 그 다음에 각 영역별 문항수는 거의 뭐 9급이나 7급이나 거의 이렇게 정해진 것 같죠. 그래서 문법이 3문항,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문법이 4문항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보다 조금 줄어들었고, 작년에도 뭐 한글 맞춤법 나왔고, 그 다음에 다이어의 의미 나왔었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 하나 나오고, 다만 작년에는 고전 문법이 나왔었죠. 근데 올해는 고전 문법이 출제가 안 돼서 문법에서 3문항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어휘는 작년과 동일하게 한자 성어 한 문제, 그 다음에 한자의 도금, 표기를 묻는 거 한 문제 이렇게 나왔고, 그래서 문법과 어휘에서 작년에는 6문항이었는데 올해는 5문항, 그러니까 비슷하게 출제가 됐죠. 그 다음에 비문학 같은 경우 작년과 유사해요. 근데 작년보다 오히려 더 늘었죠. 그러니까 작년에는 9문항 정도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더 늘었고, 그다음에 작년에는 화법 문제가 출제가 안 됐었는데 올해는 화법 문제가 하나 더 추가가 됐었어요. 그리고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이 추론하기 문제들, 그러니까 추론하기 문제들이 9급이든 7급이든 우리 공무원 국어시험에서 점점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그 지점에 좀 주목해 주세요. 그 다음에 고전문학 같은 경우 시조, 한시, 그 다음에 현대소설, 현대시, 이렇게 해서 4문항 출제가 됐죠. 그래서 작년과 거의 유사해요. 뭐 한두 문항 정도만 다르고, 문법과 어휘에서 한 5, 6문제, 그 다음에 비문학에서 한 10문제, 그리고 문학에서 한 4, 5문제, 이 정도로 출제 비중이 정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역시 비문학의 비중이 가장 높고, 가장 좀 고난도의 문제도 이제 비문학, 에서 나왔다고 보여지는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1번부터 해설해 보시면 1번은 별로 어렵지 않았죠. 그러니까 어떤 연설의 설명 방식에 대한 얘기인데 처음에 이 연설을 시작할 때 올림픽 헌장 을 인용했죠. 그래 놓고 쭉 가다 보면은 10살 때 남북 선수단이 올림픽 경기장에 동시 입장하는 것을 보고 처음으로 스포츠의 힘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죠. 그래서 이 연설의 특징은 올림픽 헌장이라는 자료의 내용을 인용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경험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사람이 얘기하고 싶은 건 유엔 총회, 올림픽 휴정 결의안의 초안 승인을 통해 스포츠의 힘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란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연설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죠. 나머지는 다 틀리지. 반대되는 사례, 뭐 서리적 표현, 연설자 자신의 공신력을 강조했다라는 것도 틀리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권위 있는 자료, 즉 올림픽 헌장의 자료를 인용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2번은 비문학 내용 파악하기 문제였는데 이것도 그냥 사실적 독해와 관련되는 문제로 별로 어렵지 않았어요. 아마 공공건축에 대한 얘기를 했어. 그다음에 사적 건축, 공공건축 차이점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공공건축은 정부나 지방단체가 주도하면서 사적 자본이 생산해낼 수 없는 공간을 만든다. 그러니까 자본의 논리에서 소외된 영역을 보살피는 영역이다. 따라서 공공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된다. 개인의 취향이 중요하지 않죠. 개인의 취향보다는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배려하여 보편성을 갖추어야 한다. 그지? 그 다음에 사적 건축으로는 하기 어려운 지역의 정체성과 문화적
전통도 보존해야 되고 공적인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지금 공공건축에 대해서 설명하는 건데 사적 건축과의 차이점, 대조의 설명 방식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 글이었는데 1번에 보시면 사적 건축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인다.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건 사적 건축이 아니라 공공건축이죠. 2번에 보시면 국민 다수의 보편적인 취향을 반영해야 되는 것도 사적 건축이 아니라 공공건축의 특징인 거고, 그 다음에 3번에 지역의 정체성, 소통의 장, 마지막 문장에 나오죠. 정답은 3번이죠. 그 다음에 4번도 역시 공공건축은 사적 자본을 활용한다라는 말이 틀린 거지. 그러니까 아마 앞에서 공공건축은 사적 자본이 할 수 없는 것, 사적 자본으로부터 소외된 곳, 소외된 공간에 이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공공건축이 다수가 누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 건 맞지만 사적 자본을 활용하는 건 아니지. 그지? 그러니까 사적 자본이 소외된 부분을 채워야 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4번도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그래서 사실적 독해 파악하는 문제였고, 그 다음에 3번도 대화의 말하기 방식에서 화법 문제인데 전혀 어렵지 않았죠. 그지? 그래서 민서는 정국이 를 비난했어. 근데 채연이는 좀 이해해주는 입장이지. 그래서 정국이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야. 근데 민서는 사정은 무슨 사정 하면서 정국이를 이해하지 않네요. 그러니까 채연이가 내가 지난 학기에 과제를 함께 해봐서 아는데 정국이는 그럴 애는 아니야. 우리 정국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경험, 그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상대방을 설득하지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1번이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과제를 같이 해본 자신의 경험을 예로 들어서 민서를 설득하지요. 정국이는 그럴 애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그 다음에 2번에 채연이 민서의 의견을 수용했다라는 말도 틀리고 갈등 해소를 유도한다. 그것도 아니고 마지막까지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3번도 그래서 민서가 대화의 차협점을 찾고 있다라는 말도 틀리죠. 그 다음에 4번도 민서는 채연의 답변에서 모순점을 찾아낸다 라는 말도 틀리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대단히 좀 그냥 쉬운 문제였고, 그 다음에 4번도 주된 서술 방식 물었는데 처음에 설명하는 게 배의 돛은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배를 멀리까지 별도의 동력 없이 추진력을 얻는데, 그래서 여기 이와 마찬가지로 시작하죠. 우주선도 동력 없이 우주 공간을 날아갈 수 있어. 어떻게? 햇살 돛을 만들면,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 보면 이와 마찬가지로 라고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배의 돛과 햇살 돛의 유사성 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고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건 뭐야? 우주선의 햇살돛에 대해서 설명하고 싶은 걸 거야. 근데 우주선의 햇살돛은 사람들한테 낯설고 어렵고 생소하고 이렇기 때문에 쉽고 독자들에게 쉽고 익숙한 대상인 배의 돛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유비추리에서 온 말로 유비추리의 준말인 유추의 설명 방식이 사용되었다라고 봐야 되죠. 1번의 정의 아니지. 정의는 개념이나 뜻을 명확히 설명하는 거고, 분류는 종류별로 어때요? 나누거나 묶어 나가는 거. 그 다음에 서사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인물의 행동을 설명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작년에도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왔죠. 그냥 지문 나오고 그냥 각각의 설명 방식 이렇게 정의, 분류, 서사, 유추 이렇게 단어로 물었던 거.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사자성어 묻고 있죠. 사자성어 묻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불필요한 곳에 쭉 읽다 보면은 불필요한 곳에 나태하게 찍혀 있는 쉼표는 글의 논리와 리듬을 망쳐놔. 그러니까 쉼표의 사용에 유의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데나 쉼표를 찍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놓고 쉼표를 사용할 필요가 없는 땡땡한 문장을 쓰거나
아니면 쉼표의 앞뒤를 섬세하게 짚어내는 치밀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랬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불필요한 곳에 막 쉼표를 찍지 말아라. 라는 얘기야. 그러면서 쉼표를 사용할 필요조차 없는 가에 들어갈 얘기는 치밀한 문장과 통하는 아마 완벽한 문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쉼표의 앞뒤를 섬세하게 짚는 치밀한 문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면 아마 여기 가에는 치밀한 문장과 유사한 내용이 들어가야 돼요. 아마 완벽한 문장. 그지? 뭐 완벽한 문장, 치밀한 문장, 뭐 섬세한 문장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한자성어, 가에 들어갈 한자성어 얘기하면 1번에 비육짓한 유비가 허벅다리에 잡고 집에서만 있으니까 벼슬을 못하고 자기의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거야. 나는 말을 타고 전쟁터에 나가서 공을 세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나 관직을 얻지 못하면 집에만 있는 거지. 유비가 그랬다는 거지. 그래서 허벅다리에 잡고 어때요? 살이 쪘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허벅다리에 살이 찐 것을 탄식한다라는 뜻으로서 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고 헛되이 세월을 보냄을 탄식하는 거. 그 다음에 성동역서는 뭐예요? 소리를 동쪽에서 울리고 서쪽을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야? 적을 교란시키는 그런 방법. 그 다음에 고진감래는 쓴 것이 닿으면 단 것이 오는 거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거. 4번의 천의 무봉이 뭐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의 옷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사의 옷은 무봉, 그러니까 바느질 자국. 바느질 자국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의 무봉이 그러니까 시나 문장 같은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고 아름다우면서 완전 무결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완벽한 것, 치밀한 것, 완전 무결한 것. 이렇게 같은 뜻이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죠. 그지? 그러니까 아마 읽을 수만 있으면 특히 고진감래, 성동격서, 비육지탄 다 중요한 한자성어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우리말 도금을 해주지 않았어도 다 읽을 수 있을 만한 그런 한자성어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었고 그 다음에 6번에 한자 표기 물었지요. 백미 하얀 눈썹이죠. 뛰어난 작품을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백미는 하얀 눈썹이란 뜻이기 때문에 백이 일백 백자가 아니라 흰 백자가 와야 되죠. 그지? 그게 틀린 거였고 2번은 노익장을 과시했다. 그러면 늙을 노자에 더할 익자에 씩씩할 장자. 2번이 맞았었어요. 그 다음에 3번은 젊은 소설가의 등용문이다. 그러니까 시작의 계기를 의미하는 거지. 그래서 등용문이라고 얘기할 때 등자가 옆에 이렇게 불화자가 들어있는 건 등잔 등자. 등불 할 때 등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라 뭐여야 돼? 불화자, 변이 없는 오를 등자가 와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3번 틀렸고 그 다음에 4번은 임시방편이라는 뜻을 갖는 미봉책 있죠. 그지? 아마 요게 오답률이 제일 높았어요. 근데 미자가 안일미 자가 아니라 너를미. 그러니까 너르다 혹은 고르다 이런 뜻을 갖는 미자가 들어가야 돼요. 꿰멜 봉자에 채찍 책자 들어가는 건 맞았는데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지. 그지? 그래서 아마 4번에 미봉책 혹은 임시방편. 그지? 뭐 동족방뇨, 하석상대 이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임시방편, 뭐 고식지게 이런 거 있었죠. 그런 임시방편을 나타내는 사자성어 한 번쯤 정리해 주세요.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 그 다음에 7번이 우리 문법에서 표준어 물었어요. 정답은 1번이죠. 양말을 꼬매다는 방언이죠. 꼬매다가 아니라 어떻게 써야 돼? 그치, 꿰매다. 꿰매다라고 써야 돼. 그 다음에 2번에 그는 자동차에 대해서 환하게 안다. 라는 뜻을 갖을 때 빠삭하다. 써야 되고 그 다음에 3번에 그는 나를 보고 개면쩍게 웃었다. 뭔가 어색하고 쑥스럽다 라는 뜻을 갖는 개면쩍다,
겸연쩍다. 복수 표준어로 인정됐죠? 그래서 둘 다 표준어죠. 개면쩍다 해도 되고 겸연쩍다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정답의 4번에 4번은 어중된 시간, 뭔가 애매하다라는 뜻을 갖는 어중되다 라고 쓰죠. 어중은 한자예요. 그래서 어중되다 라는 단어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표준어가 아닌 거. 그 다음에 8번은 밑줄친 부분을 분석해라 라고 문법 나왔는데 아마 올해 문법 문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이 8번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강사가 보기에는 8번 문제는 되게 좋은 문제야. 그러니까 우리가 문법에 그냥 용언의 활용이 뭐 규칙 활용, 불규칙 활용 여기까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용언의 어감과 어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강사가 보기에는 좋은 문제지만 아마 여러분이 보기에는 풀기는 좀 어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씩 형태소를 분석해야 됐으니까 사실은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을 거야. 그래서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래서 8번은 보시면 용어는 활용을 하죠. 근데 어간 뒤에 어미가 붙어서 막 변하지. 그래서 한국어는 어미가 발달한 교차어죠. 조사 어미, 접사가 발달한 교차어다 그러잖아. 그랬을 때 이때 어미에는 선어말 어미, 어말 어미, 그러니까 선어말 어미는 어말 어미 앞에 온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로 선어말 어미는 뭘 표시해요? 시제나 높임 혹은 공손 등의 의미를 갖는 게 선어말 어미죠. 그 다음에 어말 어미, 그러니까 이건 맨 마지막에 오는 거. 그래서 어말 어미에는 다시 연결 어미와 종결 어미와 전성 어미로 나뉜다 그랬어. 그래서 종결 어미는 문장을 종결시키는 기능을 할 거고 연결 어미는 이어진 문장을 만들어 주겠죠. 문장을 계속 이어주는 거야. 그 다음에 아마 전성 어미는 용언의 성격을 좀 바꿔주는 거. 그래서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 다음에 뭐 있어? 그치, 부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를 아셔야 되지. 그래서 우리가 예전부터 수업할 때 다른 건 안 외우더라도 이 전성어미는 꼭 외워주세요 라는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명사형 전성어미가 음기, 그치? 음기 있었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뭐예요? 은는 을던이지. 그 다음에 부사형 전성어미가 개나 도록 등등등등 이런 거 있었죠. 그래서 왜 우리가 그 품사 같은 거 할 때 예쁜 꽃 할 때 예쁜이랑 예쁘게 피었다 할 때 예쁘게는 둘 다 예쁘다라는 기본형을 갖는 품사로는 둘 다 형용사죠. 그지? 근데 형태소를 분석해보면 예쁘는 예쁘다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은이 붙은 거고 그 다음에 예쁘게는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붙은 거죠. 이거에 따라서 예쁘는 체언을 꾸며주고 예쁘게는 용언을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 부사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같은 어미는 품사는 바꾸지 못하지만 이 단어가 문장 속에서 하는 역할이 관형어가 되는지 부사어가 되는지는 결정해 준다.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전성어미, 즉 명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 이게 나중에 뭐 안긴 문장, 이어진 문장과까지 같이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품사부터 시작해서 문장론까지 연관되는 거니까 꼭 보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나눴어. 그래놓고 기역, 니은, 디귿을 분석해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죠. 모시겠지만 할 때 형태소 분석해보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모시겠지만의 기본형은 모시다야. 그러면 모시다라는 기본형의 다자 앞까지. 그래서 모시까지가 뭐야? 어간이 되는 거죠. 그 모시라는 어간 뒤에 어미가 get이랑 지만이 붙은 거지. 그러면 이때 get은 모시겠지만 선어말 어미지. 그지? 지만이라는 어말 어미 앞에 온 선어말 어미고 그 다음에 지만은 뭐예요? 그치? 접의 의미를 갖는 뭐야?
연결어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장이 끝나지 않았지. 모시겠지만 나는 조금 걱정돼 라는 이어진 문장이 되는 거지. 그래서 보면 모시라는 어간 뒤에 get이라는 선어말어미, 그 다음에 지만이라는 연결어미가 결합됐다. 기역, 니은 맞는 거죠. 그지? 그래서 이건 이제 지만은 옆접의 연결어미라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오갔기 때문에 할 때 오갔기는 오가다라는 단어가 있는 거죠. 물론 국어사전에는 오다라는 단어도 있고 가다라는 단어도 있고 오가다는 합성어가 된 거겠지. 그러니까 합성 용언, 합성 동사인 거야. 그러면 이 오가다라는 단어의 오가까지가 뭐야? 어간이 되는 거죠. 그래 놓고 기가 붙은 거지. 그러면 이때 at은 과거 시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뭐예요? 선어말어미죠. 그 다음에 기는 뭐야? 음기, 명사형 전성어미지. 명사형 전성어미. 그지? 그래서 뭐 오갔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때 오갔기 할 때 기, 명사형 전성어미, 리을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들이셨을 텐데 할 때는 들이다라는 단어에 들이까지가 어간이 되는 거고 그 뒤에 시라는 높임의 의미를 갖는 선어말어미지. 그 다음에 엇은 과거 시제의 선어말어미죠. 그래서 높임 시제라고 하는 선어말어미가 두 개 붙은 거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들이셨을 텐데 그랬어. 그러면 이때 텐데는 뭐죠? 들이셨을 텐데. 들이셨을 텐데는 터, 인, 대의 줄임말이죠. 터, 이, 다의 줄임말이 태, 다, 텐데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럼 이때 터가 뭐예요? 의존 명사죠. 의존 명사예요. 그러니까 이 의존 명사 터이다 할 때 이는 뭐야? 서술격 조사죠. 그러니까 서술격 조사에 니은데라고 하는 종결어미가 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때 터는 의존 명사고 들이셨을 이라는 얘기는 들이시엇을 해서 이때 을은 뭐야? 관형사형 전성어미죠. 전성어미. 그래서 들이다라는 용언을 이 문장 속에서는 태라는 의존명사를 이렇게 꾸며주는 관형어의 역할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얘를 분석하면 어간 뒤에 시라는 선어말어미, 어시라는 선어말어미, 그 다음에 이때 을은 연결어미가 아니라 전성어미라고 해야 되니까 니은이 아니라 리을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연결어미가 아니라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였다라는 거야. 그래서 3번이 틀렸던 거 봐주세요. 그래서 왜 우리가 관형사형 전성어미에 뭐가 있었어? 은, 는, 을, 던이 있었죠. 그지? 은는, 을던. 그 중에서 은는, 을던 중에 을이 붙은 거지. 그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4번은 보내셨을 걸 하고 문장이 어떻게 됐어요? 끝났잖아요. 문장이 끝난 거야. 그러면 편지를 보내다라는 보내라는 어간 뒤에 이것도 역시 시라는 높임의 선어말어미, 그 다음에 어시라는 과거 시제를 나타내주는 선어말어미 두 개가 붙고 그 다음에 뒤에 나와 있는 보내셨을 걸 할 때 을걸 할 때 이때 리을걸은 뭐예요? 종결어미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문장을 끝내줬으니까 종결어미가 되는 거야. 그래서 기역, 디귿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리을걸 혹은 을걸. 은은 그냥 발음상 들어간 매개 모음이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을걸 해도 되고 리을걸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분석이 되죠.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3번이 틀렸지. 그러니까 형태소를 하나씩 다 분석하고 봤어야 됐기 때문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좀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9번은 다이어의 관계로 묶인 것은 그랬지. 그러면 이거 다이어랑 동음이어를 구분하는 것으로 다이어는 의미상 어때요? 연관성이 있죠. 그러니까 의미상 연관성이 있냐 없냐를 보셔야 되는 거지. 1번에 물을 강판에 갈았다.
그럼 물을 으깨다. 그지? 물을 으깨다 이런 뜻일 거고, 그 다음에 고장난 전등을 갈았다라고 할 때는 교체하다라는 의미지. 아마 이거 의미상 연관성이 전혀 없는 거야. 하나는 바꾸다고, 하나는 다 어때? 그러니까 으깨다, 뭐 부수다 이런 의미를 갖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번도 안개에 가려서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 때 가리다는 막히다. 뭐 이런 거죠. 그지? 그 다음에 음식을 가리지 말고 꺼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지. 이것도 역시 의미상 연관성이 없죠. 그 다음에 3번에 입술이 바짝바짝 타.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어때? 초조한 거야. 마음이 뭔가 초조하다. 그 다음에 장작불이 타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의미상 연관성이 있는 다이관계를 형성하고요. 이때 의미상 연관성이 있다라는 거, 마음이 좀 초조하다 이런 거 어때? 마음이 좀 어때? 후끈후끈 달아오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불이 타다도 어때? 달아오르다. 그러니까 달아오르다 라는 뜻의 의미상 연관성을 공유하고 있다라는 거야. 물론 국어사전에 1번으로 실리는 중심 의미는 이거겠지. 장작불이 타다겠죠. 그리고 나서 뭐 2번, 3번, 4번 내려가다 보면은 마음이 초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타다도 실린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마 1번, 2번을 고르신 분은 없을 거고 정답은 3번인데 오답률이 약간 있는 건 아마 4번이었을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경기에서 지다라고 하면 패배하다, 꺾이다. 꺾이다라는 뜻이고, 모닥불이 지다라는 건 모닥불이 타다의 반대말이지. 그지? 모닥불, 불이 사그러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어요. 상대적으로 보세요. 그러니까는 가장 의미상 연관성이 있는 게 무엇일까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3번이 다이관계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의미상 연관성이 없는 동음이여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10번 문제 보시면 사설시조 문제 나왔는데 아마 문학에서 이 10번이 그나마 좀 제일 까다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10번 보시면 한수마 새한수마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이렇게 한수마 새한수마 반복하면서 이렇게 한숨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대상을 어때요? 의인화했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야. 그리고 의인화한 거야. 의인법이 사용돼서 한숨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보고 있는 거지. 그래서 한숨한테 얘기했어.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오니? 그 다음에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여기까지는 문의 종류죠. 그지? 이거 왜 비슷한 시조가 창내고자 이내 가슴에 창내고자 이 시조도 있잖아요. 그거랑 이 가운데 중장 부분이 유사하죠. 그래서 보면 고모장지, 새살장지, 가로다지, 여다지. 그러니까 뭐 미다지, 여다지 뭐 이렇게 문의 종류. 그 다음에 암돌적이, 소돌적이, 배목걸새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약간 요즘으로 얘기하면 도어락의 종류. 그지? 그러니까 열쇠 같은 거 뚝딱 받고 용거북 자물쇠로 수기수기 채웠는데 그지? 내가 이렇게 깊이 채웠어. 그지? 열거법 사용하고 있죠. 그러니까 비슷한 사물을 쭉 열거하고 있지. 그래서 한숨을 의인화하는 의인법. 그 다음에 열거법.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한수마 어때? 반복하는 거, 반복법. 그 다음에 병풍이라 더럭졌고 한숨이 마음속으로 들어왔어. 그래서 이 시조는 지금 자신의 마음을 뭐에다 빗댄 거야? 방에다 빗댄 거죠. 그지?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한숨을 막기 위해서 문을 어때? 꼭꼭 잠근 거지? 근데 어느 틈으로 한숨이 들어왔어. 수기수기 채였는데 그런데 병풍이라 더럭 접은 병풍이라 덜컥 접혀지고 족자라 댁댁을 만다 대굴대굴 만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서의 병풍이 덜럭 접혀졌어. 족자가 댁댁을 말아졌어. 댁댁을 대굴대굴 이라고 하는 의태어죠. 음성상징어, 그러니까 의태어, 의성어 같은 음성상징어는 품사로는 부사에 들어가죠. 그래서 이런 부사를 사용하고 있지.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내 어느 틈으로 들어온다 라는 걸 반복하고 있죠. 그지? 그래서 내가 한숨을 막기 위해서 문을 꼭꼭 잠갔는데 어느 틈으로 한숨이 들어왔어. 근데 우리가 한숨을 그냥 한번 쉬었다고 해서 병풍이 덜커덕 접히고
족자, 그러니까 액자가 대대골 떨어지고 이러지는 않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과장법이죠. 그만큼 이제 자신의 마음, 내가 한숨을 막고자 하는 마음이 어때? 간절했던 거야. 그리고 내가 이 한숨 때문에 처한 절망감이 아주 극심한 거지. 과장해서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어인지 너온 날 말이면 너가 한숨이죠. 잠 못 들어 하노라 라고 하면서 한탄 하면서 끝나지요. 그래서 초장, 중장, 종장으로 되어 있는 사설시조고 우리 왜 이거랑 비교해 볼 창내고자는 내 마음의 답답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창문을 뚫어서 답답함을 밖으로 내보낼 거야 라고 얘기한 것에 비해서 이 한숨아 새한숨아는 삶의 근심이 외부로부터 오는 거지. 서로 좀 태도가 달라요. 창내고자는 삶의 근심이 나한테 있는 거고 이 한숨아 새한숨아는 삶의 근심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이 한숨아 새한숨아는 결국 이 한숨을 막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돼. 그래서 표현상의 특징을 묻고 있거든요. 1번에 보시면 부사어를 활용하여, 그럼 여기서 이제 부사어라는 건 뭐 덜컥, 댁댁을, 그치? 음성상징어 같은 의태어를 활용해서 대상의 존재를 부각하고 있다라는 건 대상의 존재를 사실은 과장한 거지. 한숨을 쉬었다고 해서 병풍이 더럭 좁고, 족자가 댁댁을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한숨의 존재를 과장해서 표현한 거죠. 이 시의 시적 대상은 한숨이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의인화된 시적 대상과 그러면 여기서의 의인화된 시적 대상은 한숨이죠. 거기까지는 맞지.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걸리는 게 대화를 통해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우리가 왜 문학 문제 풀다 보면은 대화체를 통해 이렇게 오히려 더 말을 많이 하거든. 근데 우리가 대화체를 통해 이러면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것처럼 앞에 시조 보면은 한숨아 새한숨아 이러잖아. 그러면서 너 온 날이면 어인지 너 온 날이면 이러니까 한숨을 의사소통의 대상으로 보고 있고 한숨에게 말을 건네는 어투는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시적 대상과의 대화체를 통해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 수도 있어. 근데 이 문제에서는 그냥 대화를 통해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니까 대화라는 건 그냥 주고받는 말이잖아요. 근데 한숨이 한 말은 없지. 그러니까 2번이 좀 걸리는 거야. 근데 이거 좀 문제 풀 때 2번 살짝 넘어갔어야 돼요. 더 틀린 게 있을 수도 있어.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동일한 구절을 반복하여.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니? 너 어느 틈으로 들어오니? 반복하죠. 그 다음에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감정. 어떤 내가 이렇게 막았는데 너는 어느 틈으로 들어왔어? 그러니까 한숨에 대한 뭐야? 원망이죠. 그러니까 원망이나 한탄을 강조하고 있지. 그 다음 유사한 종류의 사물, 뭐 문, 자물쇠 등의 사물을 열거해서 시적 대상, 즉 한숨을 막고자 하는 화자의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 그렇게 보자면 3번과 4번이 다 맞아요. 그러면 2번에 보시면 얘를 대화라고 얘기할 것까지는 없구나. 그냥 대화하는 것처럼. 그지? 대화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고, 그지? 혹은 말을 건네는 어투를 취하고 있다 정도만 돼야 되지. 그래서 이 문제 쭉 보시면서 이게 문학의 표현상의 특징인데, 부사어를 활용하여 시적 대상과의 대화를 통해 동일 구절을 반복하여 유사한 종류의 사물을 열거하여 앞절은 뭐예요? 표현 기법이지. 그지? 그리고 뒷절은 뭐야? 그것의 효과지요. 두 개가 다 맞아야 되지.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두 개가 다 성립해야 돼. 근데 2번 같은 경우는 앞에 나와 있는 표현 기법은 맞았으나 그것의 효과가 틀린 거지. 그지? 그래서 효과가 틀린 것까지 봐주세요. 그래서 기법과 효과 같은 것까지 같이 봐주시고, 그래서 이 시에서 이제 보면 화자는 나일 거고, 그지? 그다음에 시적 대상은 한숨이구나 라는 것을 파악하셨어야 되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 그래서 시조의 표현상의 특징을 물었던 거고, 그 다음에 11번은 소설인데 소설의 내용을 묻는 문제거든요. 근데 제재만 소설일 뿐이지 소설의 내용을 묻는 문제는 그냥 비문학 독해하는 거랑 완전히 똑같지요. 이것도 그렇지?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왜 대응사에 있냐? 조계사에 있어야지. 그럼 여기서 이제 발화를 시작한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조계사에 있어야 된다. 왜? 조계사가 그 중들의 중앙청이다. 그러니까 이때 나는 스님에게 중앙청이 어딨냐? 그리고 책은 많이 썼냐? TV에는 나오냐? 이렇게 얘기하지. 그지? 그러면서 이제 그랑 나가 대화하고 있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나는 조계사와 대응사 를 우열의 관계로 보지 않아요. 그지? 그다음 2번에 보시면 책을 많이 쓰는 것. 공부를 많이 한 스님이 갖춰야 할 조건이다 라고 보는 건 나가 아니라 누구야? 그지, 그지요? 그러니까 그는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조계사에 있어야 되고, 이제 책을 많이 써야 되고, TV에, 방송에도 나와야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래서 3번은 보시면 그의 입장에서 볼 때 그렇지 못한 해남사에 있는 지명스님, 해남에 있는 절에 있는 지명스님은 못 나간 사람들이고, 4번에 그의 입장에서 볼 때 중앙청에 있는 스님들은 중앙청이 아닌 곳에 있는 스님들보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그지? 정답 2번이죠. 전혀 어렵지 않았지? 그지? 그 다음에 12번 문제도 보면 비문학, 사실적 독해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보면은 과거의 예술은 고급 예술, 과거에는 고급 예술, 귀족, 제한된 장소에서 감상했대. 그러나 사진기와 같은 기술의 발명으로 기존의 작품이 복제되어 인테리어 소품이나 낭만적인 엽서로 사용되면서 대중들도 예술 작품을 공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지. 과거와 현재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원작에 버금가는 위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 예술 작품이 생필품처럼 사용된대. 실용품처럼. 그리고 이제 대중들은 수동적으로 감상하는 데 머물지 않고 능동적으로 소비하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상황이 변화했어. 기술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예술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게 만들었다. 이제 예술은 진본성, 유일성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지. 왜? 지금은 기술 복제 시대니까. 그지? 그래서 보면 공원에 타도록 설치된 그네를 예술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사물이 예술의 범주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예술의 변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1번에 보시면 복제와 관련된 기술의 발명은 예술을 둘러싼 상황을 변화시켰지. 그지?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기술 복제 시대 이전에도 그러면 기술 복제 시대 전이라는 건 과거지요. 맨 첫 문장에 시작하는 귀족은 예술 작품을 실용적으로 사용했다? 틀렸지. 아마 맨 처음에 과거의 예술은 고급 예술이었고 귀족과 같은 상층 사람이 제한된 장소에서 감상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뭐야? 실용적으로 사용했다라는 말은 틀리지. 그 다음에 3번에 기술복제 시대에는 진본성이 중요하지 않다 그랬지.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기술복제 시전에는 인테리어 소품이 예술이 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예술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3번에 가와 나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추론적 독해죠. 추론적 독해하고 있는데 A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 얘기하잖아. 흰색 옷과 검은색 옷을 입은 사람이 서로 농구공을 가지고 패스를 했어. 근데 이 참가자들에게 이 A가 이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몇 번 패스했는지를 세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참가자들은 이 횟수를 셌어. 근데 동영상 중간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들이 막 지나갔는데 이건 못 봤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지.
그지? 그러면 이 얘기는 참가자들은 어때요? 요청, 주제에 집중한 거지. 그러니까 A가 요구한 그 요청에 집중하느라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을 인지하지 못했다.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아마 1, 2, 3, 4에 가에 들어갈 말이 인간의 인지는 시각과 밀접하게 관련돼요. 시각, 보는 것에 관련이 되어 있나? 아니지. 그치? 그래서 보면 인간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어디에 집중했느냐? 그치?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본 게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못 본 게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집중이 중요하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3번과 4번 중에 답이 있는 거죠. 가에는 얘가 들어가야 돼. 얘는 틀렸지. 인간의 인지는 시각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 동영상에 흰 옷 입은 사람들 패스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고릴라도 지나갔다. 그러면 고릴라도 어때요? 인지했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눈으로 본 것, 눈으로 본 것을 다 인지한다고 하면 그러면 고릴라도 인지했어야 되죠. 근데 고릴라는 인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고릴라는 중요하지 않다. 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무엇에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라고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실험 결과를 일상생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밝은색 옷. 쓴 시각적으로 잘 보여. 그러니까 자동차 운전사가 밝은색 옷을 입은 오토바이를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니다. 물론 밝은색 옷이 잘 보이기는 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밝은색 옷을 입은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 알아보는 것은 아니지. 이건 아마 첫 번째 실험에 고릴라가 지나갔어도 그 동영상 속에 고릴라를 못 본 거랑 똑같은 거죠. 그지? 그렇게 보자면 바라보는 행위는 인지의 땡땡땡이 없기 때문이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 바라보는 행위, 즉 보는 것, 보는 것은 나에 들어갈 거, 충분 조건일 수는 있어도 필요 조건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충분 조건이라는 건 100%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보자면 여기서 이 바라보는 것은 일단 바라봐야지. 필요 조건인 거죠. 근데 100%가 될 수는 없는 거지. 그지? 그래서 들어가야 될 게 뭐야? 필요 조건일 수는 있어도 충분 조건일 수는 없다라고 돼야지. 그러니까 여기서 바라보는 행위가 일단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 조건이지만 바라본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아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지의 충분 조건일 수는 없다라는 내용이 나에 들어가야 되지. 그지? 만약에 여기에 바라보는 행위가 인지의 충분 조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모든 운전자들은 밝은색 옷의 밝은색 옷을 입은 그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 알아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요. 그지?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 그치, 4번이 돼야 될 거야. 그래서 추론하기 문제였는데 이 문제도 좋았죠. 그지? 괜찮은 문제였어. 매우 잘된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14번은 문학에서 한시 문제거든요. 최치원의 촉규화라는 시였는데 적막한 묵정 밭가에 만발한 꽃이 보드라운 가지를 누르네. 그럼 여기서 이제 만발한 꽃은 촉규화일 것이고 향기는 장맛비 지나면 옅어지고 그림자는 보리바람을 맞으면 흔들리겠지. 그래서 만발한 꽃, 그 다음에 술에 탄 사람들이 누가 보아주리 서리적 표현이죠. 그지? 그러면 술에 탄 사람들이 누가 보아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술에 탄 사람들은 만발한 꽃을 봐주지 않아. 그리고 벌과 나비만 기웃거린다 그랬죠. 그럼 여기서의 벌과 나비는 어때요?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술에 탄 사람들이랑 대조되지. 그러면 이 만발한 꽃을 정말 봐줘야 될 사람들은 술에 탄 사람들이야. 근데 술에 탄 사람들은 봐주지 않고 벌과 나비만 기웃거려. 그럼 벌과 나비는 마이너스.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거 봐줘. 그래서 천한 땅에 태어난 것이 부끄러우니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여기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 그치, 요거지. 술에 탄 사람들이겠지. 그러니까 술에 탄 사람들이 포함된 거겠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것을 어찌 원망하리요 그러죠. 그러니까 최치원의 어떤 자전적인 그런 자기의 상황을 나타낸 시래지. 그래서 보면은 촉교와의 자신을 투영했어.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육두품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촉교와에 투영했다. 그래서 기억에 보시면 만발한 꽃은 최치원이 가진 능력, 그지? 근데 능력이 있다고 해서 등용될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니은에 보시면 자신의 능력을 알아보고 등용의 기회를 부여해 줄 사람이 누구겠어? 술에 탄 사람들이지. 필요했어. 그지? 그리고 술에 탄 사람들과 자신을 이어줄 수 있는 존재가 벌과 나비다라고 해석하면 이때 벌과 나비를 플러스로 해석하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벌과 나비가 술에 탄 사람들과 나를 이어주는 거야? 이어주는 게 아니지. 그러니까 나를 바라봐주는 건 술에 탄 사람들은 안 바라봐주고, 나를 찾지 않고 벌과 나비만 기웃거린다 그러죠. 그럼 벌과 나비는 그냥 하찮은 사람들. 하찮은 사람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들만 나를 기웃거려 그런 거죠. 근데 여기서 이 천한 땅은 촉교화가 피어난 곳이기도 하고 내가 태어난 땅이기도 하다 그러지. 그래서 정답이 3번이죠. 그래서 벌과 나비는 하찮은 사람들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거지 술에 탄 사람들과 자신을 연결해주는 존재는 아니다라고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15번 현대시 문제였어요. 그래서 나무는 자기 몸으로 나무다. 나무를 의인화했죠? 그지? 그래서 자기 온몸으로 나무는 나무가 된다. 그러니까 나무는 어떤 존재야? 그치? 주체성. 그러니까 주체적인 존재야. 자기 온몸으로 헐벗고 영하 13도, 영하 13도 지상에서 그러면 여기서의 헐벗고 영하 13도라는 건 시련이겠지. 그러니까 여기서의 나무는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있어요. 온몸을 뿌리박고 대가리를 쳐들고 무방비 나목으로 서서 벌받는 자세로. 그치? 그래서 겨울나무지. 그러니까 겨울의 나무의 모습을 마치 벌받는 사람 매다 빗대고 있는 거야. 벌받은 몸으로 벌받은 목숨으로 기립하여. 그치? 그러나 역접의 접속어가 나왔어요. 그러면서 역접의 접속어가 나오면서 시상이 전환되지. 그러니까 시련과 고난의 상황에 있는 거야. 이게 아닌데. 뭔가 새로운 인식이 시작되는 거지. 온 혼으로 애타면서 속으로 몸속으로 불타면서 이제 나무의 태도가 바뀌었지요. 그러니까 그냥 벌서는 자세로 있는 게 아니라 버티고 거부하지. 영하에서 영상으로, 영상 5도, 영상 13도 지상으로 막 밀고 간다, 올라간다 그러죠. 그러니까 겨울에서 뭐가 되는 거야? 봄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여기서 겨울을 버티고 거부했지요. 그지? 그러면서 봄을 맞이한 거야. 막 올라갔어. 온몸이 으스러지고 부르트면서 터지면서 자기의 뜨거운 혀로 드디어 뭐야? 싹을 만들었죠. 그지? 그러면 이 싹이 뭐가 됐어? 푸른 잎이 됐죠. 그러니까 봄에 피어낸 거야. 여기 천천히, 서서히, 문득이라는 부사어와 문장부어, 쉼표를 사용하고 있죠. 그지? 그래서 부사와 쉼표를 사용해서 겨울나무가 봄에 푸른 잎을 튀어내는 과정을 강조하고 있지. 그지? 그러고 나서 푸르른 4월을 들이받으면서 나무는 자기의 온몸으로 나무가 돼. 그러니까 나무가 겨울을 이겨낸 거는 나무 자신의 힘이라는 거야. 감탄사, 마침내, 끝끝내. 이것도 역시 부사, 감탄사, 그리고 쉼표 등을 활용해서 드디어 꽃피는 나무가 된 것을 강조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로라는 것은 지금 겨울나무가 겨울을 이겨내고 봄에 꽃을 피워내는 과정, 을 쭉 얘기하면서 결국 시련을 이겨내는 삶의 자세를 유추하고 있는 시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을 나무에다 빗대어서, 그치? 그러니까 나무를 통해서, 자연물을 통해서 올바른 삶의 자세가 무엇일까? 라는 걸 이끌어내는 작품이에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시적 대상을 의인화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맞죠? 나무를 몸 하니까 의인화했지.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감탄사, 아하 같은 감탄사를 활용해서 드디어 봄나무가 된 그 화자의 감동 을 표현하고 있지. 그 다음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겨울나무가 봄나무로 변화하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죠. 공감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지. 그지? 공감각적 심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냥 영하 13도, 뭐 영하 5도, 영상,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그냥 기온만 얘기하고 있지. 그지? 그래서 4번 틀린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16번은 이제 일관성 묻는 문제거든요. 아마 1번은 가부터 시작하는데, 가가 맨 앞에 올 수는 없을 거야. 그치? 왜냐하면 젊은이들 가운데 약삭 빠르고 방탕하여 어딘가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어떤 젊은이들 가운데 뭐 방탕하고 약삭 빠른 애가 이 말을 듣고 기뻐하고 앉고 서고 움직이는 예절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 예절을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 그랬죠. 그러면 가 앞에는 뭔가 이 말, 젊은이들, 약삭 빠른 젊은이들이 이용해서 예절을 자기 맘대로 하는, 할 수 있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나는 지금 보면 성인께서 사람을 가르치실 때 겉모습부터 단정히 해야. 그러니까 이거는 몸이 단정해야지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어. 만약에 그냥 몸을 비스듬히 눕고 대체로 그냥 이렇게 기대어서 하면서 주경존심,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수는 없어. 이렇게 얘기했죠. 그지? 그러면 가 앞에 나가올 수는 없겠지? 그러니까 나는 자세가 발라야 돼. 그러니까 바른 자세에서 올바른 마음이 생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는 보면 근래에 어떤 자가 반관으로, 그러니까 반대되는 견해를 가졌다는 거야. 반관으로, 그러니까 반대되는 견해로 이름을 떨쳐 겉모습을 단정하게 꾸미는 것은 가식이고 허위라고 했다. 그러니까 겉모습이 중요하지 않아 그랬죠. 이게 뭐예요? 약삭받을 젊은이들이 이용한 이 말이겠지. 그지? 그러니까 다 다음에 뭐가 와야 돼? 가가 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지? 그럼 약삭받은 젊은이들이 야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것을 예절을 자기 마음대로 이용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라에 보면 나도 이 병에 깊이 걸렸던 터라. 늙어서까지 예절을 익히지 못했으니 비록 후회해도 고치기 어렵다 그러지. 그럼 여기서의 나도는 누구와 같았다는 거야? 이 병에 걸렸다. 젊은이들과 같았다는 얘기지. 그지? 가에서 얘기야. 그러니까 약삭 빠른 젊은이들과 같았다는 거야. 그래서 나도 예절을 익히지 못했어 그랬죠. 그 다음에 마에 보시면 내가 지난번 너를 보니 두 아들에게 붙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들을 보니 똑바로 앉아있지 않아. 장중하고 엄숙한 기세를 조금도 볼 수 없어. 이는 내 병통이 한 바퀴 돌아 너한테, 아들한테 간 것 같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라 다음에 마가 와야겠네요. 그치? 그러니까 아마 내가 예절을 익히지 못했어. 바른 자세를 갖지 못했어. 이게 너희들한테, 아들한테까지 이어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아마 순서가 다가, 라마, 그 다음에 결국 이 글의 이 편지의 주제는 나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바른 자세, 자세를 단정히 해야지. 그지? 거기에서 올바른 마음. 물 먹을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그지? 그래서 1번 안 될 거고 2번 뭐 4번 다 안 될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하나씩 맞춰보면 3번 이미 드러날 거야. 였고 그 다음에 17번은 장문에서 고쳐쓰기 문제거든요. 수정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그랬어. 그래서 농촌 모습을 소재로 삼은 A 드라마. 그치? 결혼 이주 여성이 등장한대. 일단은 긍정적이다 그랬어. 그 다음에 하지만이라는 역접어가 왔으니까 기억에는 부정적인 거. 그러니까는 결혼 이주 여성이 등장하는 드라마에 긍정적인 거, 위험성도 내포된다. 라는 거 기억 어때요? 괜찮지요? 오히려 1번처럼 다양한 문제를 탐색할 수 있는 가능성이라고 얘기하면 긍정적인 거, 긍정적인 게 이어지는 거니까 기억 앞에 접속어 하지만이 와서는 안 되겠지. 그치? 그래서 1번 고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2번은 어때요? 2번은 이 드라마는 모문화와 이문화 사이의 차이로 인해 힘겨워하는 여성, 민족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여성, 아이의 출산과 양육 문제로 갈등을 겪는 여성이 등장해 문제는 이 드라마의 이러한 갈등의 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기보다 부부간의 사랑이나 가족의 등을 통한 극복, 낭만적 방식을 선택한다 그랬지. 문제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2번도 니은을 구체적인 해결 방식이라고 고쳐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2번도 고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3번은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얘기했어. 남편과 태교에 대한 문화적 차이로 갈등을 일으켰는데 어떻게 됐대? 자신의 생각을 포기했대죠. 그지? 그래서 이 드라마에서는 그것에 주목하기보다 갈등의 주된 원인에 주목하기보다 남편과 갈등을 일으키는 여성의 모습을 부각하여 사랑과 이해에 기반한 순종과 순응을 결혼 이주 여성이 갖춰야 할 덕목으로 묘사했다. 갈등을 일으켜서 순종과 순응 어울리지 않죠. 그러니까 3번은 어떻게 고쳐? 디귿. 그대로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결국 앞에도 갈등을 겪다가 자신의 생각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자신의 남편의 의견을 그대로 따르는 여성 주인공의 모습으로 고쳐야 한다. 3번이 맞네요. 그치? 그러니까 3번은 디귿을 고쳐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갈등을 일으키는 여성이라고 바꿔서는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의 뜻에 따르는 여성 주인공이어야지 순정과 순응이 갖춰야 될 덕목으로 묘사했다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거지. 그래서 3번은 고쳐야 되고, 그 다음에 4번도 어때요? 고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나머지는 전부 다 고칠 필요가 없는 거다. 라고 봐주시면 되죠. 그지?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18번 문제 보자. 그래서 18번 문제 보시면 가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어요. 전부 다 이제 추론하기 문제였는데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는 행위의 적극성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라고 A는 자율방범 대원들에게 자원 동기에 대해 물어봤더니 자기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을 A라고 하고 타인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을 B라고 하고 둘 다 말한 사람을 C라고 했을 때 그지? 방범 순찰에 참여한 횟수를 살펴보니까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 누구예요? A와 C지요. 그러니까 둘 다 말한 사람 A, C가 자기지향적 동기를 말하지 않고 타인지향적 동기만 말한 B보다 순찰 횟수가 더 많았고, 그지? 그리고 전자, 즉 A와 C 중에 타인지향적 동기를 말한 사람은 C겠지요. 그지? C의 순찰 횟수가 더 많았지. 그러니까 순찰 횟수를 만약에 순서로 매기면 C가 가장 많은 거고 그 다음에 뭐예요? A고 그 다음에 뭐야? B지. 응? 그치? 자기지향적 동기만 말한 사람 이렇게 가지요. 그래서 C, A, B 이렇게 되지. 그렇게 보자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결론은 뭐예요?
들어갈 수 있는 게 C가 가장 많았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때 C는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를 모두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행위의 접근성을 갖추려면 그냥 자기지향적 동기만 있어서도 안 되고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가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해야 될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사실은 없고 그럼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뭐라고 추정하였다. 자기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은 타인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보다 행위의 적극성이 높다. 라는 건 어때요? 자기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이 A였지요. 타인지향적 동기만 가진 사람이 B였지. 그럼 A가 B보다 행위의 적극성이 높다라는 건 맞는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타인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자기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보다 행위의 적극성이 높다? 타인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 안 되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타인지향적 동기를 가진 사람은 B. 그치? 그러니까 행위의 적극성이 가장 낮은 거야. 자기지향적 동기는 행위의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기도 하고 부정적 영향을 준다.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는 말은 틀리죠. 그지? 그러니까 긍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해야 돼. A와 B가 전부 다 B보다 순찰 횟수가 높았으니까.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자기지향적 동기가 행위의 적극성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경우 타인지향적 동기는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주나? 이건 알 수 없지. 이거는 이 글을 통해서 그럼 타인지향적 동기는 행위에 부정적 영향을 주나? 라는 걸 알 수 없어요. 그럼 예를 들어 타인지향적 동기만 가지고 있던 방범대안들은 아예 순찰에 안 나왔어야 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할 수도 없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그치? 물론 제일 좋은 건 자기지향적 동기와 타인지향적 동기를 모두 갖추고 있는 C와 같은 사람이 가장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야 되지만. 그치?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나머지 2번, 3번, 4번이 다 틀려서 1번이 맞는 말이구나 라는 걸 고르셨어야 돼. 그치? 그러니까 1번이 딱 이제 얻을 수 있는 최상의 결론은 아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9번이랑 20번 문제가 이제 논리 추론과 관련되는 문제였지요. 그래서 보면 19번에 갑을병에 대한 평가 그랬거든요. 갑에 보면 우리가 문법 배울 때도 한국어의 특징, 한국어의 어휘상의 특징에 한국 사람들은 우리라는 대명사를 굉장히 폭넓게 사용하죠. 사실은 내 엄마인데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한다잖아. 그러면 갑은 이 우리 엄마라고 얘기하는 건 틀렸다는 거지. 우리 동네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 화자와 청자가 한 동네에 산다고 한다면. 그치? 근데 화자와 청자가 형제가 아닌 이상 엄마를 공유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내 엄마라고 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면 이 갑에 대한 평가를 갑은 우리 엄마라는 표현이 화자, 청자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고 보는 입장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엄마라고 화자, 청자가 얘기할 수 있는 건 형제야, 형제. 그럼 형제지간에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화자와 청자가 형제지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내 엄마라고 해야 한다는 거지. 기억 맞죠? 그지? 그 다음에 을 봐봐. 을은 청자가 사는 동네와 화자가 사는 동네가 다른 경우에도 우리 동네라고 할 수 있어. 그지? 물론 이 표현에서 의미하는 건 내가 만약에 우리 동네, 그러니까 청자랑 다른 동네에 살아도 내가 우리 동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언중은 어때요? 화자가 사는 동네를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지? 이때 우리 동네라는 표현은 그 표현을 말하는 화자의 동네 정도를 의미할 거야. 그렇게 보면 내 엄마가 아니라 우리 엄마라고 쓸 수도 있지. 그지? 내 동네를 우리 동네. 내 엄마를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니은에 보시면 형제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쓸 때 이 표현이 형과 동생 모두의 엄마를 가리킨다는 것은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니은은 약화가 되나요? 이거 보셔야 될 게 을은 청자가 사는 동네와 화자가 사는 동네가 다른 경우에도 그랬지.
그러면 을의 입장은 화자와 청자가 같은 동네에 사는 사람도 우리 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고, 화자와 청자가 사는 동네가 다른 경우에도 우리 동네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렇게 보자면 형제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엄마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친구끼리, 형제가 아닌 사람들도 우리 엄마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니은은 형제가 서로 대화하면서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쓰는 건 형과 동생의 엄마를 모두 가리키죠. 그 다음에 형제가 아닌 사람들끼리 우리 엄마라고 가리키는 건 화자의 엄마를, 말하는 사람의 엄마를 가리키고, 이렇게 둘 다 맞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을의 입장을 약화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이 니은은 엄마를 가리킨다 는 을의 입장이야. 그러니까 을의 입장과 일치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야 돼. 그지? 우리 을 다시 봤을 때 요거 잘 보세요. 사는 동네가 다른 경우에도, 그럼 같은 경우에도 쓸 수 있고 다른 경우에도 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병은 우리가 내 엄마인데 왜 자꾸 우리 엄마 이렇게 얘기할까? 내 동네인데 왜 자꾸 우리 동네라고 할까? 라는 건 공동체. 그지? 이거 왜 한국 사람들이 우리라는 대명사를 폭넓게 사용할 때 우리라는 대명사 속에 공동체를 의미한다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지? 한국어의 특징에. 그러면 공동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엄마도 우리 엄마라고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가족 공동체 속의 일원으로 엄마를 생각하기 때문이야. 라는 거죠. 공동체 의식이 담겨 있는 거다라고 얘기했어. 그래서 디귿에 보시면 무인도에 혼자 살아온 사람 이라고 얘기하는 건 무인도에 혼자 온 사람은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거죠. 그지? 그러면 공동체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만약에 우리 엄마, 우리 마을 이라고 말했어. 그러면 그게 어때? 어색하게 느껴질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병의 입장을 약화하지 않지요. 이거 봐. 병의 입장을 약화한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야. 응? 병의 입장을 약화하지 않는다는 건 강화한다라는 얘기지. 그러면 이 얘기는 결국 병의 입장이고 병의 입장을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디귿의 문장을 병의 입장을 강화한다. 혹은 병의 입장이다. 기억처럼 보는 입장이다. 이런 식의 서술어를 했으면 훨씬 문제가 쉬웠을 거예요. 근데 병의 입장을 약화하지 않는다라는 건 병의 입장을 강화한다라는 얘기고, 이건 결국 공동체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 마을, 우리 동네 라는 표현을 잘 안 쓸 거야. 그지? 그런 표현을 만약에 쓴다면 그건 몹시 어색할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건 결국 병의 입장이죠. 그래서 옳은 건 2번이죠. 그러니까 디귿만 틀리고 나머지가 맞는 거지. 디귿은 여러분 다른 경우에도 화자와 청자가 형제가 아닌 경우에도 우리 엄마라고 쓸 수 있고 형제끼리 또 우리 엄마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한 거니까 약화한다가 아니라 약화하지 않는다. 결국 강화한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치? 그래서 정답 2번인 거 봐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20번도 이 추론하기 문제였는데 봅시다. A는 아동의 사고와 언어 발달이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 차원으로 진행된다. 그래서 보면 말을 배우기 시작하는 2세에서 3세경에 자기중심적 언어가 나타나고 8살 학령기가 되면은 자기중심적 언어는 소멸하고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한다 이렇게 얘기했어. 그 다음에 B는 자기중심적 언어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A와는 다른 견해를 지녔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중심적 언어가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구안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아동이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자신과 대화하면서 사고를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B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자연의 존재를 문화적 존재로 변화시키는 기능을 하면서 이거 학령이 되면서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내면화되어 내적 언어를 만든다 그랬지. 그럼 아마 B는 자기중심적 언어에서 내적 언어, 자기중심적 언어가 발달해서 내적 언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러한 두 입장의 차이는 자기중심적 언어 전 단계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그럼 A는 출생 이전, 자기중심적 언어가 시작되기 이전을 그냥 환상적 사고, 자신과 대상을 아예 구분하지 못하는, 그지?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하는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그런 단계인데 비해 반면 B는 출생 이후 2살까지 상호작용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사회적 언어를 한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B와 A의 공통점은 아동의 언어와 사고 발달이 3단계로 진행된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방향은 서로 달랐다. 사회적 언어에서 출발해서 자기중심적 언어, 내적 언어의 순으로 진행된다라고 보았다 이랬어요. 그래서 A와 B의 견해를 아마 정리해보면 A는 2살 이전에는 그냥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환상적 사고의 단계에서 2살이나 2세에서 3세 정도가 되면 자기중심적 언어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8살 학령기가 되면 자기중심적 언어는 소멸하고 사회적 언어가 만들어져요. 이렇게 설명한 거고 그 다음에 B는 여러분 마지막 문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건 사회적 언어에서 2살 정도가 되면 자기중심적 언어 그러니까 자기중심적 언어는 문제 해결에 중요한 도구가 된다 이랬어. 그래 놓고 한 8살이 되면 얘가 소멸하는 게 아니라 내적인 언어로 발전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지? 순서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 얘의 옳은 점은 옳은 거 기억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 옳은 거 고르는 거지. 그지? 평가로 적절한 것 했을 때 기억 보세요. 자기중심적 언어 단계에서 A는 의사소통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지요. 그지? 근데 B는 일어나는 것으로 보지. 그 다음에 니은에 A는 자기중심적 언어가 사회적 언어로 발전하는 한 8살 학령기가 되면 없어지지만 B는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봤지요. 그 다음에 디귿은 보시면 A와 B는 사회적 언어의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에 대해 견해를 달리한다 그랬지. 그러면 이거는 아마 디귿이 좀 헷갈렸을 거야. 왜냐하면 A는 8살 학령기가 되면 사회적 언어로 진입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그러면 B는 어땠냐? B는 보시면 맨 마지막 문장에서 사회적 언어에서 출발해서 자기중심적 언어를 거쳐 내적 언어로 간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B는 아예 사회적 언어로 진입하는 단계가 아마 사회적 언어에서 처음부터 출발한다라고 본 사람이 B일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야. 그지? 그러니까 B는 사회적 언어에서 출발해서 자기중심적 언어, 내적 언어 이렇게 발달한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A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그냥 환상적 사고에서 자기중심적 언어에서 사회적 언어 이렇게 발달한다라고 봤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이 어때요? 다 맞는 말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옳은 설명. 그래서 정답이 4번이지. 그지? 그래서 우리 왜 작년 지방직 문제에서도 마지막 문제에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옳은 거. 이게 이제 답지로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렇게 모두 옳은 것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좀 이게 정말 정답일까? 이렇게 좀
다시 한번 의심하는 그런 습관들이 있는데 그런 습관들 별로 가지실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다 옳은 게 정답일 수도 있어. 그리고 특히 19번과 20번 문제 보시면서 우리가 비문학 문제에서 점점 이렇게 논리 추론, 아마 국가직 7급의 피셋의 언어 논리와 관련되는 이런 지문들이 자꾸 출제되고 있거든. 이거 틀리신 분은 여러분, 우리 이 문제가 최근에 보이기 시작한 게 20년도 국가직 7급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0년도 국가직 7급 문제의 맨 마지막 20번 문제에도 이와 유사한 공정성과 관련되는 이런 문제, 공정하다라는 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그 다음에 21년도 지방직, 그러니까 작년 우리 지방직 7급 20번에도 컴퓨터 같은 걸 놓고 문제 물었었어요. 그 다음에 올해 지방직 9급 문제 있죠? 올해 지방직 9급 문제에도 19번과 20번 문제가 이런 언어 논리 추론과 관련된 문제였거든요. 요거 3개 같이 봐주세요. 보시면서 다 아주 굉장히 유사한 문제야. 그래서 마지막에 19번과 20번 문제는 이런 논리 추론과 관련되는 문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건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었던 거였어요. 그치? 근데 이제 앞으로 이게 어느 만큼 더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문항수가 더 확대되지는 않을지언정 문제의 난도는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20번, 19번 문제에 어려우셨던 분은 기출문제에서 21년도 지방직 7급, 그 다음에 20년도 국가직 7급, 마지막 문제, 그 다음에 올해 지방직 9급의 마지막 문제. 19, 20번 문제 보시면서 이런 문제의 유형을 좀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29일날 봤던, 토요일날 봤던 지방직 7급 국어 문제 해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